아마 빈약하게 생긴 턱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난히 새빨간 눈시울 때문이었을까? 그 사내가 나나 안 중에 어느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쪽을 향하여 말을 걸어온 것이다.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제게 돈은 얼마 있습니다만 이라고 그 사내는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 힘없는 음성으로 봐서는 꼭 끼워달라는 건 아니라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는 것 같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김승옥 단편소설 서울 1964년 겨울을 경남 산청에 있는 생초조각공원과 황매산 철쭉제를 둘러보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소설은 김승옥의 대표작으로 1960년대 서울에 사는 젊은이들의 방황과 의식세계를 감각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냉소적입니다. 그저 쓸데없는 말장난 같은 대화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죠. 전통사회가 무너지면서 도시 어디를 둘러보아도 인간미를 느낄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어떤 사내가 이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딱히 관심이 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거절할 이유도 없었던 주인공들은 이 사내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사내는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을까요? 사실 멋진 철쭉제를 영상에 담아보고 싶었는데 철쭉꽃이 이상 기온으로 냉해를 입어서 예쁘지를 않더라고요. 많이 섭섭했습니다. 대신 생초조각공원에서 뜻하지 않게 화려한 꽃잔디와 나무 조각 전시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소설이 길어서 앞부분 전반부를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산책에 나서보며 소설 서울 1964년 겨울을 들어보실까요?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오뎅과 군참새와 3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드 불에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3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우리 3사람이란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꼭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36살짜리 사내를 말한다.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는 나는 그가 안씨라는 성을 가진 25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고 그는 내가 25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 번 걸려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자기소개는 끝났지만 그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안은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카맣게 구워진 군 참새를 집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 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형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 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 안에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가만 계셔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낮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쇠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얼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때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만한 데는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려드는 내 발바닥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김형,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그가 내게 물었던 것이다. 사랑하고 말고요. 나는 갑자기 의기양양해져서 대답했다. 추억이란 그것이 슬픈 것이든지 기쁜 것이든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의기양양하게 한다. 슬픈 추억일 때는 고즈넉이 의기양양해지고 기쁜 추억일 때는 소란스럽게 의기양양해진다. 사관학교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고 나서도 얼마 동안 나는 나처럼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한 친구 하나와 미아리에 하숙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엔 그때가 처음이었죠. 장교가 된다는 꿈이 깨어져서 나는 퍽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영영 시리해버린 느낌입니다. 아시겠지만 꿈이 크면 클수록 실패가 주는 절망감도 대단한 힘을 발휘하더군요. 그 무렵 재미를 붙인 게 아침에 10,000원 된 버스 칸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친구와 나는 하숙집에 아침 밥상을 밀어놓기가 바쁘게 미아리 고개 위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갑니다. 개처럼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입니다. 시골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온 청년들의 눈에 가장 부럽고 신기하게 비치는 게 무언지 아십니까? 부러운 건 뭐니 해도 밤이 되면 빌딩들의 창에 켜지는 불빛. 아니, 그 불빛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기한 건 버스칸 속에서 1cm도 안 되는 간격을 두고 자기 곁에 예쁜 아가씨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가씨들과 팔목에 살을 대고 있기도 하고 허벅다리를 비비고 서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시내버스를 이것저것 갈아타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날 밤엔 너무 피로해서 토했습니다만. 잠깐, 무슨 얘기를 하시자는 겁니까?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친구와 나는 출근 시간에 10,000원 버스 속을 쓰리꾼들처럼 안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젊은 여자 앞에 섭니다. 나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나서 달려오느라고 좀 멍해진 머리를 올리고 있는 손에 기댑니다. 그리고 내 앞에 앉아있는 여자의 아랫배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면 처음엔 얼른 눈에 뜨이지 않지만 시간이 조금 가고 내 시선이 투명해지면서부터 나는 그 여자의 아랫배가 조용히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내린다는 건 호흡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물론입니다. 시체의 아랫배는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나는 그 아침에 10,000원 버스 칸 속에서 보는 젊은 여자 아랫배의 조용한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퍽 음탕한 얘기군요.
하고 아는 기묘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화가 났다. 그 얘기는 내가 만일 라디오의 박사게임 같은 데에 나가게 돼서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것은? 이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남들은 상춘이, 5월의 새벽이니, 천사의 이마니 하고 대답하겠지만 나는 그 움직임이 가장 신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려니 하고 일부러 기억해 두었던 것이었다. 아니, 음탕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강경한 태도로 말했다. 그 얘기는 정말입니다. 음탕하지 않다는 것과 정말이라는 것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관계 같은 것은 난 모릅니다. 요컨대. 그렇지만 그 동작은 오르내린다는 것이지 꿈틀거린다는 것은 아니군요. 김형은 아직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시구먼? 우리는 다시 침묵 속으로 떨어져서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개새끼, 그게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고 해도 괜찮다 하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가 말했다. 난 방금 생각해봤는데 김형의 그 오르내림도 역시 꿈틀거림의 일종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즐거워졌다. 그것은 틀림없이 꿈틀거림입니다. 난 여자의 아랫배를 가장 사랑합니다. 안형은 어떤 꿈틀거림을 사랑합니까? 어떤 꿈틀거림이 아닙니다. 그냥 꿈틀거리는 거죠. 그냥 말입니다. 예를 들면 데모도? 데모가? 데모를? 그러니까 데모... 서울은 모든 욕망의 집결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는 할 수 있는 한 깨끗한 음성을 지어서 대답했다. 그때 우리의 대화는 또 끊어졌다. 이번엔 침묵이 오래 계속되었다. 나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왔다. 내가 잔을 비우고 났을 때 그도 잔을 입에 대고 눈을 감고 마시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이젠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다소 서글픈 기분으로 생각했다. 결국 그렇고 그렇다. 또 한 번 확인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자, 그럼 다음에 또 라고 말할까?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말할까? 궁리하고 있는데 술잔을 비운 아니 갑자기 한 손으로 내 한쪽 손을 살그머니 잡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나는 좀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안형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 얘기는 정말이었습니다. 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는 붉어진 눈두덩을 안경 속에서 두어 번 끔뻑거리고 나서 말했다. 난 우리 또래의 친구를 새로 알게 되면 꼭 꿈틀거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얘기는 5분도 안 돼서 끝나버립니다. 나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듯하기도 했고 모를 것 같기도 했다. 우리 다른 얘기합시다 하고 그가 다시 말했다. 나는 심각한 얘기를 좋아하는 이 친구를 골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음성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취한 사람의 특권을 맛보고 싶어서 얘기를 시작했다. 평화시장 앞에 줄지어선 가로등들 중에서 동쪽으로부터 8번째 등은 불이 켜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좀 어리둥절해하는 것을 보자 더욱 신이 나서 얘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화신백화점 6층의 창들 중에서는 그중 3개에서만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내가 어리둥절해질 사태가 벌어졌다. 아내 얼굴에 놀라운 기쁨이 빛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가 빠른 말씨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서대문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이 32명 있는데 그중 여자가 17명이고 어린애는 5명, 젊은이는 21명, 노인이 6명입니다. 그건 언제 일이지요? 오늘 저녁 7시 15분 현재입니다. 아! 하고 나는 잠깐 절망적인 기분이었다가 그 반작용인 듯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서 털어놓기 시작했다. 단성사 옆 골목의 첫 번째 쓰레기통에는 초콜릿 포장지가 2장 있습니다. 그건 언제? 지난 14일 저녁 9시 현재입니다. 적십자병원 정문 앞에 있는 호두나무의 가지 하나는 부러져 있습니다.
을지로 삼가에 있는 간판 없는 한 술집에는 미자라는 이름을 가진 색시가 5명 있는데 그 집에 들어온 순서대로 큰 미자, 둘째 미자, 셋째 미자, 넷째 미자, 막내 미자라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겠군요. 그 술집에 들어가 본 사람은 꼭 김형 하나뿐이 아닐 테니까요. 아참, 그렇군요. 난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난 그 중에서 큰 미자와 하루 저녁 같이 잤는데 그 여자는 다음날 아침 일수로 물건을 파는 여자가 왔을 때 내게 팬티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금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되들이 빈 술병에는 돈이 110원 들어있었습니다. 그건 얘기가 됩니다. 그 사실은 완전히 김형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말투는 점점 서로를 존중해 가고 있었다. 나는 하고 우리는 동시에 말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럴 때는 번갈아서 서로 양보했다. 나는 이번에는 그가 말할 차례였다. 서대문 근처에서 서울역 쪽으로 가는 전차의 트롤리가 내 시야 속에서 꼭 5번 파란 불꽃을 튀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오늘 밤 7시 25분에 거길 지나가는 전차였습니다. 안형은 오늘 저녁엔 서대문 근처에서 살고 있었군요. 예, 서대문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난 종로 2가 쪽입니다. 영보 빌딩 안에 있는 변소문의 손잡이 조금 밑에는 약 2cm가량의 손톱 자국이 있습니다. 하하하 하고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건 김형이 만들어 놓은 자국이겠지요? 나는 무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어떻게 하세요? 하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별로 기분 좋은 기억이 못 되더군요. 역시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발견하고 비밀히 간직해두는 편이 좋겠어요. 그런 짓을 하고 나서는 뒷맛이 좋지 않더군요. 난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했던 모든 그것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어서 나는 말을 그치고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고갯짓을 해버렸다. 그러자 그때 나는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약 30분 전에 들은 말이 틀림없다면 지금 내 옆에서 안경을 번쩍이고 앉아있는 친구는 틀림없는 부잣집 아들이고 높은 공부를 한 청년이다. 그런데 왜 그가 이래야만 되는가? 안형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대학원생이라는 것도? 내가 물었다. 부동산만 해도 대략 3천만 원쯤 되는 부자가 아닐까요? 물론 내 아버지의 재산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이라는 건 여기 학생증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면서 지갑을 꺼냈다. 학생증까진 필요 없습니다. 실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요. 안형 같은 사람이 추운 밤에 싸구려 선술집에 앉아서 나 같은 친구나 간직할 만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그건 그는 좀 열띤 음성으로 말했다. 그렇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형이 추운 밤에 밤거리를 쏘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습관은 아닙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생겨야 밤거리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글쎄 밤거리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숙방에 들어앉아서 벽이나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밤거리에 나오면 뭔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요? 그 뭔가가 그러니까 생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난 김형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밤이 됩니다. 난 집에서 거리로 나옵니다. 난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을 느낍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김형은 그렇게 안 느낍니까? 글쎄요. 나는 사물의 틈에 끼어서가 아니라 사물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좀... 아니,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낮엔 그저 스쳐 지나가던 모든 것이 밤이 되면 내 시선 앞에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송두리째 드러내놓고 쩔쩔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그런 사물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일이 말입니다. 의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로 2가에 있는 빌딩들의 벽돌수를 헤아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무의미한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난 아직 그걸 모릅니다. 김형도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한번 함께 그거나 찾아볼까요? 일부러 만들어 붙이지는 말고요. 좀 어리둥절하군요. 그게 안형의 대답입니까? 난 좀 어리둥절한데요. 갑자기 의미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 참 미안합니다. 내 대답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군요. 그냥 뭔가 뿌듯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밤거리로 나온다고. 그는 이번엔 목소리를 낮추어서 말했다. 김형과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지점이 잘못된 지점이라고 해도 우리 탓은 아닐 거예요. 그는 이번엔 쾌활한 음성으로 말했다. 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정식으로 한 잔씩 하고 헤어집시다. 난 한 바퀴 돌고 여관으로 갑니다. 가끔 이렇게 밤거리를 쏘다니는 밤엔 난 꼭 여관에서 자고 갑니다. 여관을 찾아든다는 프로가 내게는 최고죠. 우리는 각기 계산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때 한 사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 곁에서 술잔을 받아놓고 연탄불에 손을 쬐고 있던 사내였는데 술을 마시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불이 쬐고 싶어서 잠깐 들렀다는 꼴을 하고 있었다. 제법 깨끗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엔 기름도 얌전하게 발라서 카바이트 등에 불꽃이 너풀될 때마다 머리 위에 하이라이트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선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36살짜리 사내였다. 아마 빈약하게 생긴 턱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난히 새빨간 눈시울 때문이었을까? 그 사내가 나나 안 중에 어느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쪽을 향하여 말을 걸어온 것이다.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제게 돈은 얼마 있습니다만 이라고 그 사내는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 힘없는 음성으로 봐서는 꼭 끼워달라는 건 아니라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는 것 같기도 했다.